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미생 드라마 방영될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대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네, 이런 멋진 대사를 쓴 분이 바로 미생의 원작자 윤태우 작가님이시죠. 이끼, 미생, 내부자들, 그리고 파인까지 멋진 작품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화가 윤태우 작가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1부에서 해설서, 자라투스트라는 네. 이렇게 말했다 해설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막 재밌어지려다가 조금 못 나눴는데 그 얘기 마저 하고 또 최근 이제 화제를 모은 드라마의 원작인 파인 이야기도 하고 또 작가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도 좀 여쭙고 그러겠습니다. 해설서 어제 저희가 이제 뭐 큰 이성, 작은 이성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니체 이 주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혹시 이제 이것만은 좀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 이거 좀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거 좀 있으실까요? 일단 너무 그 유명한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원회기도 너무나 중요한 이 작품에서의 테마고 아마 거의 이 작품의 전체를 아우르는 테마라고 볼 수도 있죠. 영원회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영원회기, 저희가 영원회기가 이런 거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에서는 우리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그것이 남아 있고 끊임없이 이것은 존재하고 다시 반복된다. 이것은 그래서 너의 인생이 끝없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네가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다음 생에도 지금의 이 찌질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넌 지금의 이 찌질함을 유지할래? 아니면 바꿔볼래? 왜냐하면 바꾼 모습으로 반복될 테니까 앞으로는 내가 바꾼다면 내가 매 순간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지금 이 순간 내가 결정할 일들 내가 지금 행동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대하는 무게감이 확 달라지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고 GPT도 그렇게 이야기해줬고 반복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인터뷰도 봤어요, 제가 작가님의.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반복된다고 한다면 자 사고 실험을 들어가서 그렇다면 어떡할래? 너는 너가 네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도 있겠으나 아마도 비판적으로 보고 충분히 우리가 이제 막 철학의 시대, 산업화 시대 막 이런 것들을 거쳐오면서 우리를 혐오하는 툴이 너무나 많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를 어떻게 하면 독특하게 더 강하게 혐오하는지가 마치 지식인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 혐오의 모습으로 너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래?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으로 바꿔볼래? 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이 계속 반복된다면 너는 바꾸지 않을까? 그 모습, 그 바꿈을 지금 해. 넌 다르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발현점이 거기가 될 것 같은. 하여튼 이 영겁회기라는 것도 저는 GPT를 고용해가지고 가까스로 그렇게 겨우겨우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되게 많은 작품이나 이런 데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용한 것으로 다루는 게 낙타잖아요. 낙타, 사자, 아이.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만나는 존재들, 뭐 비유하는 존재들. 저는 이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난 사자형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약간 못돼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마치 자부심 가득한 표현으로 난 사자야 주도하지 뭐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제가 이 낙타라는 그룹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전 결국 거기에 속해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읽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낙타가 그 사막을 땡볕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난 어쩌다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팔자인가 하고 뒤를 돌아봤어. 그랬더니 어라? 짐이 없네. 내 등 위에 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난 왜 이렇게 무거웠지? 보니까 이제 관념들, 도덕, 좋은 소리들, 뭐 책임감, 뭐 이런 거, 권위, 뭐 이런 것들. 이게 자기가 설정한 이것들이 자기 몸 위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들, 그러니까 사회가,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짊어진 그게 아니라 사회가 막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끼얹어 놓은 것들. 이걸 그냥 아무 비판 없이 내가 다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는 이 낙타. 가는 길마다 그 모래사막에 발자국 깊게 남기면서 그래, 이게 내 흔적이지. 이러면서 가고 있는 이 낙타를 벗어난 게 이제 사자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낙타를 보면서 우와, 돌아볼 줄 안다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엄청난 건데 돌아본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회적인 껍데기를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다는 걸 안다고? 대부분은 그 상태도 못 이루고 그럼요. 약간 이제 저는 좀비처럼 저는 행복한 짐꾼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사회적인 관념과 사회가 주장하는 것과 남들이 바라는 모습을 대신 내가 기꺼이 남들이 바라는 모습에 닮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저 역시. 근데 니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해설서에 따르면 그래서 낙타, 뒤를 돌아볼 줄 아는 낙타만 해도 뒤를 못 돌아보는 낙타에 비하면 훨씬 나은 거긴 하지만 끝없이 그렇게 위로 상승하는 인간, 그래가지고 위버맨 씨가 돼야 한다. 모든 인간이 위버맨 씨가 돼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낙타만 해도 대단한데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자가 되고 아이가 되고. 물론 위버맨 씨를 향해서 가야 되지만 저는 뒤를 안 돌아봤으면 그냥 수평으로 계속 갔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뭘 위로 올라가요.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뒤돌아볼 수 있다는 건 사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소리고 사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건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 첫 단초는 뒤를 돌아볼 줄 안다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위대한 포인트는 돌아본 낙타, 뒤를 돌아본 낙타, 그리고 실은 자기가 짊어진 짐이 없구나라는 걸 각성한 낙타, 그 다음에 내가 짊어진 짐이라는 것은 사회가 나한테 끼얹은 관념들이라는 걸 알아챈 낙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크게 멸망한 내면을 가지고 사자로 거듭나야 되는 낙타, 이렇게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상징 중에 낙타, 뭐 사자, 아이, 뭐 그게 뭐 고개사라든가 뭐 사자는 알지도 모르겠어요. 그 세계는 가본 적도 없어서 저는 낙타에 그렇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와, 돌아본다고? 이게 이제 위버맨 씨로 향하는 여러 단계를 아마 상징하는 걸 텐데 거의 영겁에 준하는 만큼의 회귀를 해야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단계,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 뭐 각 단계 중에서도 윗단계로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아래 낙타일 때 일단 뒤를 돌아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됐건 깨달음의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창작자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에피소드를 요 한 문단을 소설로 치자면 하나의 문단을 자기가 판단할 때 제법인데? 그럴싸한데? 덧붙일 게 적어도 나한테서는 덧붙일 게 없는데? 라고 느껴보는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작가로 이끄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작품 활동에서든 아니면 작품 활동이 아니라 그냥 인생살이에서든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 짐을 가지고 가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또 그때 약간 뭔가 깨달은 순간, 그런 순간이 저는요, 좀 있으셨나요? 제 앞에
사이드미러, 백미러가 한 2만 개쯤 돼 있어요. 저는 앞을 안 봐요. 저는 늘 뒤로 보고 계시나요? 저는 그냥 뒤만 보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냥 그 후회 덩어리죠. 그러니까 낙타 중에도 이런 상낙타가 있나 싶을 정도. 근데 내 등만 안 보이는 이 사이드미러와 백미러가 트럭 운전수가 자기 짐칸을 보려고 백미러 해놓지는 않잖아요. 사이드미러를. 제가 갖고 있는 미러는 제 등을 비추지 않아요. 모든 제가 걸어온 흔적들만 비추고 삐끗했던 거, 움푹 파진 함정에 빠졌던 거, 막 이런 것들만 저는 보고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의 사이드미러를 조금만 조절해 보면 네. 아니 내 트럭의 짐칸에 짐이 하나도 없거나 네. 혹은 내가 그렇게 원하던 짐을 잘 내가 싣고 달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 텐데 네. 난 그 각도 조절을 1도 안 하는 거죠. 저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저는 우물 판 사람을 좋아한다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 네. 삶에 이렇게 여정이 있으면 계속 질주하듯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와 이게 뭐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 이렇구나 하면서 막 자기만의 우물을 파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도 어떤 그때 이제 SF 무슨 동아리 같은 것도 하시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러니까 나아가는 것보다 깊이가 더 관심이 있던 시절이 저는 그때 자기를 조금 더 추동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순간을 거치고 나면 네. 그때는 물론 후회나 반성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비타민처럼 같이 포함되어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그때 그 일을 하면서 느꼈던 나의 어떤 행복, 그다음에 그 일을 했을 때 나의 예민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나를 조금 더 그럴싸하게 만드는 느낌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저는 매 순간마다 우물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야후라는 만화를 하면서 네. 처음으로 장편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5년을 연재했거든요. 주인공 나이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오는데 어라? 이게 되는 거죠. 이걸 만으로 계산해야 되나 뭘로 계산을 해야 되나 그때부터 제가 연보를 만들었어요. 캐릭터 연보를. 그래서 이 작품의 주요 캐릭터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부터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까지 쭉 해서 태어난 연도부터 각 연도를 쭉 만들어서 각자 몇 살 쭉 만들고 각 해당 연도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적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특정한 어떤 사건, 사고를 몇 살 때 경험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과거를 회상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대사가 좀 한계가 정해지겠죠. 아, 그렇죠. 직접 경험한 사람과 네. 예를 들어서 박정희라는 대통령을 인물을 직접 몸으로 성인이 돼서 경험해 본 누구와 아버지와 청소년기에 잠깐 경험해 봤던 저 같은 사람과 네. 그냥 역사책에서만 봤던 요즘의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그 시절의 어떤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 한계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각 캐릭터마다 말할 수 있는 부분과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 습관이 그때 잡혔던 것 같아요. 연보 만드는 거. 근데 그때는 종이에다가 손으로 써서 하니까 아니 미친 것 같은 게 숫자를 1부터 뭐 1945년부터 뭐 2000년대까지 쓰잖아요. 네. 바본가? 왜 숫자를 똑같은 숫자를 다시 쓰고 이러지?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엑셀을 알게 돼가지고 엑셀로 버튼 뚝뚝 누르니까 숫자가 주르륵 달리는 거예요. 신세계. 진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옆에 가면 오른쪽엔 그 메모 앱 여기에는 엑셀이 있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엑셀이 너무 좋거든요. 그 표 만드는 게 좋아가지고. 네. 예.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우리나라 대표 만화가 윤태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가님한테 우물을 들어가는 경험은 어떤 그런 작업들인가요? 이 작업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막 골몰할 때 다른 문제는 신경 안 쓰고 외부 문제 신경 안 쓰고 골몰하시게 되나요? 작품보다 제 자신에 대해서 전 세상에서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네. 어쩌면 이렇게 좀 불균질함이 이렇게 강하고 어쩌면 이렇게 모순이 크고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얻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쉽게 잃어버리고 이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와 반성과 그냥 미생 같은 걸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사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는 아까 말씀하신 그 대사는 드라마 작가분이 제 대사를 조금 더 이렇게 만져가지고 정교하게 더 만드신 대사인 거고 미생에 썼던 대사들은 거의 저를 향하는 대사들이 많아요.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 힘내라고 막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 더할 나위 없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저한테 막 해주고 싶은 말이었죠. 그때 워낙 잠 못 자고 작업하던 때였으니까 또 그때도 여전히 빚이 있던 시절이었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미생이 잘 돼서 끝났잖아요. 네. 그러다가 미생 드라마가 나올 때 파인이라는 걸 인천 상륙작전 연재하고 네. 그다음에 파인을 연재할 때 내부자들이 터졌단 말이에요. 네. 너무 인터뷰 자리에 많이 끌려나가고 이러면서 숨어버렸거든요. 네. 그 연재를 끊고 잠시 쉬고 3개월 정도 쉬고 너무 소란스러운 이게 힘들고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강풀 작가가 갖고 있는 네이밍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야후가 끝나고 4년 정도 슬럼프를 겪으면서 가정이 너무너무나 힘들었을 때 나 쓰레기구나. 이래야지. 무조건 이래. 내가 무슨 예술가라고. 이러면서 했던 게 이끼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2년을 거진 잡아먹으면서 더 이상 못 견디고 했던 게 미생인데 그러면서 인터뷰를 거의 하루에 4개, 5개를 했던 것 같아요. 이끼 때부터. 네. 그러니까 강우석 감독님이 그 작품을 연출해 주셔서 나라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우석 감독님이 연출해서 어떠셨어요? 영화 마음에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저한테 성립이 안 돼요. 전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저도 제가 그렇게 많은 말을 내뱉다 보니까 방송도 많이 나가고 제 걸 보잖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볼 거라서 제가 한번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성을 해보는데 어느 순간 이게 시간이 길어지 특히 미생했을 때 제가 기업체 강연을 100번을 넘게 했거든요. 신입사원 강연 같은 거를. 어느 순간 같은 말이 반복되다가 말이 정돈이 되면서 처음에 했던 말하고 굉장한 유격이 생기는 거예요. 설정 자체가. 그러니까 말의 편리를 위해서. 네. 이쯤 가면 이제 거짓과 비등한 지점이 돼버리는데 싶은 지점까지 오게 되는 거죠. 말이 이제 계속 제 나름대로 이제 생명력이 있으니까 세련돼지면서. 세련돼지면서 그러면서 거짓에 더 가까워지는 지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강연을 다 끊고 차라리 필요하다면 토크쇼 형식으로 해달라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냥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은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포인트들, 그렇게 느껴지는 포인트들, 내 인터뷰를 내가 보면서 괴물 같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어떤 방송인가를 나갔더니 그 진행자분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눈을 보면 그분이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바라는 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나가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이거. 저희도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셔서 오신 거죠? 근데 여기는 작가님이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진행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환타지한 영역에 가 있는 분이 아니라서 저는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작가는 살면서 이럴 때 있잖아요. 작가들이 인터뷰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동의합니다. 네.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발견되어지기도 해요. 내 작품의 가치와 어떤 부분들이. 그 움베르토 에코가 네. 그래가지고 작가가 작품 쓴 다음에 바로 죽어버리는 게 제일 좋다고. 아. 그리고 자기는 오래 살았더라고요. 아, 아니 그래도 좀 돈을 좀 써봐야죠. 그래도 아니 그 고생해서 했는데 본인은 인터뷰 되게 많이 하고 그 우아하신 분께서 남들을 글만 그렇게 썼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작품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사이사이에는 분명한 우물이 존재한다. 모든 작품에는. 특히 댓글에서도 우물이 있다. 그 시즌 1 할 때 장그래가 요르단 PT라는 네. 아주 임팩트 있는 걸 이뤄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저도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요르단 PT 임팩트에 저도 즐기면서 빠져 있다가 약간 루즈하게 그 다음 이제 에피소드를 몇 회를 그렸는데 누가 댓글에 이렇게 쓴 거죠. 변죽만 울리고 앉았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아파가지고 사실 댓글이 쌍욕이 있거나 이런 건 아프지 않아요. 그냥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해버리면 그만인데 네.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 커뮤니티 익명으로 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자기가 어떤 글을 썼는데 누가 밑에 댓글로 악플을 달면 못 참아요, 사람이. 네. 싸우거든요. 근데 익명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하는 작품에서 누가 그런 답을 달아놓으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특별히 진실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거구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 이런 거구나. 이게 나라는 사람이 정체가 있고, 아바타 같은 익명이 있고, 이런 존재가 뭘 했어도 그걸 나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구나. 가상의 나조차도 나라고 분명히 사람들. 그래서 아바타도 거의 도에 종교가 있는 거 아세요? 그렇습니까? 네. 아바타가 굉장히 심오한 이게 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하여간.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이 올 때마다 저의 100만 개의 백미러가 작용을 하는 거죠. 뭐 했지? 하면서 댓글 다 다시 읽어보고 옛날에 나왔던 작품들. 이게 참 이렇게 존경하는 작가님을 뵙고 존경하는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약간 머리가 멍해지는데 계속 쉴 새 없이 명작들을 쏟아내시고 아무 슬럼프 기간 없이 정말 창작의 신이다. 창작의 아바타다. 네. 창작신의 아바타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우물이 있었고, 슬럼프가 있었고, 굉장히 괴로웠고, 근데 또 이 작가님을 어떤 추동하는 힘이 댓글 하나였다. 뭐 이런 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그러니까 되게 이상합니다. 추동하는 힘을 바깥에서 가져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의 격려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즐겁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되어주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되지만 분명히 저를 끌고 가는 힘은 내면의 우물과 우물의 파괴와 우물을 기어 나와서 깊게 판 우물이라면 기어이 그 우물을 나와서 그 다음으로 달려가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린이라는 만화를 만들었을 때 네, 남극 소재 거기에 후반부에 가서 그 주인공한테 어떤 아저씨가 이제 안전반장님이 해주는 유지반장님이 해주는 이야기를 넣었는데 그건 역시 저한테 해주는 말이거든요. 뭐냐면 살다 보면 멸망한 지점을 만난다. 멸망한 지점을. 그것이 자기한테 어떻게 오든지 변명의 여지 없는 멸망하는 지점을 폐허를 만나게 되는데 폐허를 만나고 멸망한 기분을 갖게 되는데 배웠다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왜 폐허가 됐지? 폐허 잔해를 살피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다. 폐허를 만나면 폐허에서 나와야 돼. 폐허에서 나와야 돼. 근데 배웠다는 사람들은 거기서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찾으려고 계속 찾다가 더 깊이 빠지거나 폐허 잔해에 다시 또 깔리거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우울증, 우울감, 패배감, 자기멸시감 이런 것들은 그 자체를 분석하고 알려고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무조건 나와라. 어떻게? 몸을 쓰는 일들을 하면서 나와라. 니체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 헤더스로 다시 돌아가는데 몸을 써라. 네 정신은 몸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몸을 써서 몸을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어라. 더 좋은 거 먹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우울증의 가장 큰 이것의 장애는 뭐냐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나아지겠다라는 욕망 자체가 안 생기는 게 제일 큰 저는 그렇죠.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무기력증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자체를 정면으로 대해서 자 그러면 네가 지금 지옥에 있다면 그 지옥 안에 있을래? 조금이라도 삐져나올래? 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싶다면 지금이 너무 힘들고 지옥 안에 있다면 길을 써서라도 나와. 어떻게? 걸어. 걷고 좋은 거 먹고 너를 위해서 밥을 짓고 그리고 잘 자. 만약에 혼자의 힘으로 잠들기 어려우면 수면제 처방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먹어라는 거죠. 예. 뭐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 대한 사랑, 뭐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거 그런 그것도 아마 그런 것일까? 폐허까지 그냥 다 끌어안고 사랑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자기 자신인 거잖아요. 네. 아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보면 사람들이 내 인생이 정해졌다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밖에서 사람 안 변해. 누구 보고서 사람 안 변해. 남은 안 변하고 그런 거죠. 자기한테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고 남들은 안 변하는 존재들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변화까지도 포함해서 저는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변화의 영역까지 포함해서. 근데 작가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한 가지 조금 뭐 이렇게 전혀 엉뚱한 궁금증이 하나 풀렸는데요. 그 연보를 쓰시는 거 그리고 이제 각 인물마다 그 사람이 걸어왔던 개인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파인을 보면서 와 이런 캐릭터는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하나 만드셨을까? 그것도 그렇고 캐릭터 이렇게 많으면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독자 입장에서 또 시청자 입장에서 하나도 헷갈리지가 않아요. 하나도 헷갈리지가 않고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캐릭터들 뭐 교수와 뭐 주인공이라든가 뭐 천 회장은 나이가 좀 많잖아요.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그 안에서 세대 갈등이랄까 아니면 세대 갈등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연식이 다른 사람들끼리 다르게 말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약간 그 테크닉의 비교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연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은 70년대 작품이니까, 이때 당시에 배웠다라고 좀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남산의 부장들이나 김용욱 회고록 같은 걸 보잖아요. 너무 재밌는 게, 너무 흥미로운 게, 그 시대의 군인들은 완전 우리 사회에서 탑 인텔리. 엘리트였죠. 그래서, 이분들이 쓰는 언어에 굉장히 영어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요즘 유행한 영어 단어나 이런 것들도 이미 그때 이분들은 다 썼었고, 그 다음에, 파인에서 보면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웹툰에서도 나오지만, 분명히 무식한 영역과 그래도 좀 글작게나 읽어봤다는 사람들 자리가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옛날 60년대, 50년대 이때의 신문을 검색을 해요. 그래서 연설문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 후보자들의 연설문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자고로 뭐 1차는 뭐가 어떻고 대공영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한자투의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 사람이 할 법하게 윤색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흉내내는 사람이니까 찐으로 그 한자어를 주어수로 다 맞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 사람은 분명히 엉터리여야 되는 거예요. 대신 단어들은 가져오는 거고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 사건 자체는 취재를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이제 그 신문 검색은 기본으로 항상 하는 거고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들어가 가지고 검색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근데 신문에는 이들이 잡혔다로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안, 네. 그다음에 보물선 이렇게 네. 해가지고 75년부터 77년도까지 범주를 딱 정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처음에 이게 알려지게 됐는지부터가 나오는 네. 거죠. 그다음에 그 유물 발굴단이 만든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 아. 그걸 사서 이제 필사해가면서 그 책을 쭉 다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분이 소개시켜줘가지고 부산에 있는 골동품 연합회 회장이셨나 하는 분을 여성분이셨는데 네. 그분의 골동 가게에 가가지고 두세 차례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술 마시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농사 짓는다. 담궈 가지고 농사 짓는다라는 표현도 거기에서 들었고, 그다음에 네. 작대기로 나 어디 들어가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아도 쳐버려 막 이런 대사도 네. 거기에서 이제 들었고. 이 농사 짓는다는 건 진짜 쓰는 수법인 거군요. 그 네네네. 사기꾼들이. 네네. 아. 그리고 거기 이제 코스가 부산으로 가서 남해 쪽으로 쭉 와가지고 모포로 와가지고 모포시의 시청에 가서 취재 협조 부탁드리니까 이제 그 연관된 부서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그분 만나서 또 똑같은 이야기 다시 내가 이 어떤 작품을 하려고 하냐면 해가지고 이제 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담당자분께서 목포 해양박물관에 가면 이제 신안선이 전시가 돼 있거든요. 네. 거기다 봐주시고, 그래서 신안군청까지 또 이제 안내 연락해 주셔가지고 신안군청에 가서 이제 군청에 계신 분들 만나서 다시 또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은 항상 지방에 계신 분들은 식사 자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여기까지 서울 손님 힘들게 오셨다고. 그럼 식사 자리에 가면 그때 처음 알게 된 건데 이제 이분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아니 그거 하려면은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될 것인데 하면서 이제 누구를 불러요. 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그때 그 해경이 발굴 작업할 때 목측하신 분. 네, 실제로. 아, 네. 저 파인에서는 이제 네. 뭐 범죄자로서 네. 이제 뭐 교도소 수감 중이로 네. 나오는 캐릭터. 네. 근데 그분은 그냥 그렇진 않았고 네, 네. 해경에 도움을 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아니면 그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분은 이제 그러면 연배가 꽤 되신 분이시네요. 70년대에 네. 목책을 오라고 하셨으니까. 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막걸리도 먹고 하면서 이제 신안군에서 그렇게 하고 연락처를 다 받아와가지고 네. 이제 돌아와서 안부 인사하고, 근데 이제 자료들 이제 직접적으로 그분들께 여쭤보기가 뭐했던 건 이게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네. 예, 어떤 사기꾼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계속 뭐 연락드려가지고 뭐 도움받기보다는 저 혼자 그냥 많이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헌책방 같은 데 가서 책들을 뒤져보는 거죠. 그러면 꼭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너에게 나를 보낸다에서도 나온 것 같이 지방에서 네. 문학회 같은 데서 다 데뷔시켜주고 책을 한 명당 100권씩 막 이렇게 하는, 아마도 그런 데에서 나왔을 것만. 들이 헌책방에 네, 같은 그 독을 하셨던 분, 그러니까 골동을 하신 분인데 골동의 세계라는 책인데 독을 하셨던 이야기도 막 들어가 있고. 그래요? 문장 너무 엉터리예요. 문장 전부 엉터리고 읽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정말 생생한 상황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독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도 나중에 문학회를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출판사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출판사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물줄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막 이런 거에서부터 네. 처음에 가서 사람을 사귀는 법 막 이런 거, 그다음에 그릇을 알아보는 것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누적을 시키고 필사를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필사를 하면 이게 요즘은 암기가 우리 옛날에 깜지 만들었잖아요. 필사 네. 그 외울 때. 근데 요즘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하나의 종이에다가 암기할 내용을 이렇게 그리면 그 자체가 하나의 인포그래피가 돼가지고 이미지로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저도 느껴본 거죠. 파인을 하면서 필사하면서 취재한 내용들을 적어가는데 이 내용은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 있어. 그 페이지 숫자를 아는 게 아니고 네. 그 페이지에 메모가 됐던 그 모양, 네. 요 모양으로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페이지에서 이렇게 적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지가 떠오르는 거죠. 네. 이렇게 나가면서 틀이 이제 딱 잡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사투리,
그 뿌리 깊은 나무사에서 나왔던 한국에 발견한 책에 보면 각 지역마다의 고어들 네. 챕터가 꼭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강진군에 나와 있는 그 사투리, 보성군과 강진군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네. 그 책들은 워낙 오래전부터 열심히 봤기 때문에 그 제가 문화생 때 20만 원 벌 때 10만 원 주고 할부로 10만 원을 주고 구매했던 책이라서 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네, 구매를. 네.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나온 사투리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머리에 잘 들어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더해져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우리나라 대표 만화가 윤태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가님의 창작 비결 이렇게 무료로 들어도 되나, 이런 강의를 공짜로 들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것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취재 진짜 엄청 공들이신 거 이거 알겠고, 근데 이 스토리가요, 그 캐릭터들이 여기 이제 해설서에서 묘사하는 뭐 사자, 아이는 고사하고 낙타, 뒤를 돌아보는 그럼요. 낙타에 해당하는 캐릭터도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뒤돌아보는 낙타 다 낙타죠. 다 낙타죠. 뒤를 안 돌아보는 네네. 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굉장히 손에 잡힐 것 같고, 그리고 다 진짜 끔찍한 파멸을 진정한 의미에서 낙타들이죠. 네. 네. 특히 이제 웹툰은 드라마보다도 더 이렇게 암울하게 끝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픽션을 짜실 때 마음이 어떨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제가 작가님을 볼 때는 늘 온화하고 되게 온유하고 이렇게 말씀도 부드럽게 하시고 하는데, 어디서 이런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전 그 되게 무섭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깡패, 뭐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은 문학계에도 좀 험상궂어 보이고 뭐 이런 분들이 나면 말빨 무지하게 세고 험한 말 가리지 않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전 그런 분들을 보면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유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저게 가치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어린애 모델로 썼던 이희연 씨 같은 음악가, 이희연 씨 같은 조용조용한 사람들의 정말 길을 쓰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면서 내규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어른이고 무서운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한테는 이런 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섭다기보다는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악인을 무섭게 묘사한다기보다는 그 악의 묘사가 디테일할수록 잘 봐, 이 사람이 이렇게 시시해 라는 걸 저는 더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고 작품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물론 제가 그 안에 그 범죄자 2명의 범죄의 대상이 돼 있으면 무섭겠지만 그 작품을 볼 때에는 어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그 영화 내에서 그 범죄 스테브 부셈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어쩜 이렇게 형편없는 불안당들이 있을까. 자기 자신이 위험에 빠질 줄도 모르면서도 모르게 자기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앞뒤 없는 이 바보들,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재들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전혀 데미지가 없고, 오히려 뭐 내 안에 악을 꺼내야 되는 거냐. 아니죠. 오히려 전 이끼 같은 작품을 할 때 오히려 더 제 안에 악마성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끼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면서 원작을 다시 쓴다는 마음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작에서도 미숙했다라는 지점이 너무 많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가짜 혹은 틀렸다 싶은 사람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설정하고 악인으로 설정하고 그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뼈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끼에 비하면 이제 파인에 나오는 이 건달들, 특히 네. 이제 지방 건달들은 뭐 이제 작가님도 이들을 우습게 보이게 하는, 우스꽝스럽게 네. 보이게 하는 그런 연출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캐릭터가 무섭다기보다 그러면은 이 캐릭터에게 그 캐릭터가 나중에 처하게 되는 운명들을 보면은 네. 약간 진짜 뭐 그래도 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징글징글하고 이제 마음이 많이 가라앉잖아요. 네네네. 그런 운명을 막 이렇게 지어내실 때는 마음이 무겁거나 그러진 저는 않으세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전기를 좋아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로켓에 올라탈 때가 있다. 우리가 흔히 호랑이 등이라고 표현하는. 네. 뭐 별의 순간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 그때의 핸드브레이크로 뭔가를 작동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 그래서 특히나 이 조잡한 인생에서는 네. 브레이크 존재 자체를 모를 것이고 자기가 택도 없는 지금 일을 하면서도 속도에 빠져 있을 때에는 어떻게든 여기에서도 방법을 뭔가 찾아내려고 애를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예측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자기 인생에서 이런 일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사이즈의 일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당연한 규결이게도 그 일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그 엔딩에서 파멸 말고 뭐가 있지? 라는 거죠. 예. 드라마 엔딩은 웹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어떻게 조금 보셨나요? 다른 이유 때문에 조금 달라졌는데 네. 그 이제 혹시라도 또 만들 수 있다. 뭐 이 정도. 예. 그래서 예. 좀 여지를 뒀다. 시즌 2를 염두에 둔 그런 결말. 이끼 이제 드라마 작업, 각본 네. 작업하실 때는 네. 이 웹툰 작업할 때랑 좀 다르신가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그냥 추측컨대 제작진은 꼭 뭐 이끼가 아니더라도 작가님의 아예 오리지널 스토리면은 뭐 그것도 마다하지 않았을 거고 오히려 더 환영했을 것 같은데 이끼를 다시 드라마로 쓰시는 이유 그런 것도 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끼 드라마를 한다고 하니까 네. 영화 이끼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윤태호 작가 직접 쓰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고 네. 원작 이끼에서 웹툰을 정식으로 연재한 첫 작품이 이끼였기 때문에 네. 너무나 미숙했다. 그리고 그런가요? 예. 그리고 그 흐름에 올라타버린 게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폭발적인 관심과 막 이런 것들에 올라타본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 관리의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남들은 좋다고 박수 쳐줬던 어떤 대사나 어떤 씬들이 거의가 다 우연의 산물이었고, 물론 창작에서는 그런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연도 다 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아까 작가님이 이렇게 작품을 장악한다고 하실 네. 때 장악이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했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연재물은 네. 퇴고를 못 해요. 그렇죠. 퇴고. 그 자체가 그대로 책이 되거나 연재했던 그 자체로 이제 유료 전환이 되거나, 왜냐하면 컷 하나를 바꾸는 순간 뒤에 따라오는 컷들도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출판 만화는 더 그렇죠. 네. 이 퇴고가 없는 작품을 만드는 이 업계에 비애가 좀 있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를 수정하지 못하고 내가 성장한 내가 계속 과거의 나의 그것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어떤 이것들. 그러니까 그때보다 내가 지금 더한 통찰과 더한 깊이와 이런 걸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단지 그 작품에서 이 내용이 그 시대의 그 에너지가 아니었다면, 가령 예를 들자면 주인공 아버지의 죽음을 네. 그때 노 대통령께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를 얹어 놓으신 팬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냥 덕을 좀 봤던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대가 달라져도 온전하게 그 밑에 그 당시의 댓글들을 싹 지우고 보더라도 이 작품이 그 정도 환호를 받을 만한 작품이냐라고 하는 지점에 좀 갸우뚱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다면 나는 이 소재가 너무 좋고 이끼라는 소재가 너무 좋고 이 캐릭터가 너무 좋은데 그럼 드라마로 한번 그러니까 이 인물들의 전사가 사실은 이래요라는 걸 더 많이 보여준다기보다는 이 인물들이 어떤 벽돌로 쌓아져서 지금 이 모양을 갖춘 건축물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자라는 목표가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작가님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저 게스트께 모든 게스트께 여쭙는 공통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래 저 1부에서도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루 일과 어떻게 되시나요? 그 아침에 일어나시는 시간은 이제 네. 저녁에 10시에 주무시고 아침에 그러면 뭐 6시쯤 일어나시는 거고요. 뭐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은 들쭉날쭉인데 네. 무조건 6시간에서 7시간은 자려고 하고 네. 그래서 2시에 자면 뭐 한 7시, 8시 이쯤에는 일어나려고 하고 뭐 이렇죠. 그러니까 좀 읽어야 될 책이 있거나 네. 아니면 오늘 뭔가에 훅 빠져가지고 옛날에는 생각에 빠지면 하루 종일 생각만 이렇게 멍 때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GPT랑 대화하면서 생각을 계속 확장시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 일단 시간이 너무 AI를 재밌어요. 좀 활용을 하시는 거네요. 전 거의 매일 한 2시간 정도 넘게 사용을 해요. 예. 거의 매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지점에서 네. 예, 예를 들어서 보성군에 내려가가지고 이 아이들과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할 때 네. 나이가 많은 서양의 그 철학가나 작가들은 젊은 이 10대 아이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작품에서 네. 어떻게 즐겁게 묘사하고 이랬는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문장백과 대사전에 이렇게 두꺼운 사전에 사랑 그러면 고서들에 나온 사랑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레퍼런스를 좀 보여줘 하면 얘가 최소한은 간략한 줄거리와 책 제목과 저자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때에 따라 그 책을 사서 보면 되는 거고 네. 아니면 뭐 최근에는 또 그 미생 시즌 3가 특정한 이제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자주 만나고 취재하러 다니고 네. 예, 그 시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었다 하면 스쿼트 하려고 애를 쓰고 밖에서는 못 하겠지만 무조건 산책 걷는 거는 꼭 하려고 하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먹고 앉고 산책 요 틀거리에서 그 사이사이에 일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뭐 마지막으로 뭐 계획 하나 여쭤볼까요? 미생 시즌 3 이제 쓰시고 네. 그리고 저 이끼 드라마 각본 쓰고 계시고 동시에 네. 2개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혹시 뭐 또 이제 여태까지 도전 안 했던 새로운 장르라든가 뭐 새로운 일 뭐 이런 거 구상하시는 것도 계실까요? 아직 공개하기는 너무 준비 단계라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하나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준비 같이 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서 약간 사업적인 부분으로. 작품은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저희 그럼 이번에는 뭐 마지막 추천곡 하나 좀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래도 노래와 함께 마무리를 네. 할까 합니다. 퀸의 Is This the World We Created? 네. 이 노래 왜 추천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퀸 공연 실황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네. 보면 계속 이제 관객들 비추고 무대 위 비추고 하던 카메라가 이 곡이 딱 나올 때 갑자기 해가 지는 그 윈블리 경기장 상공을 지나는 헬리콥터가 다 이 씬을 잡아요. 이 노래와 함께. 네. 그러면서 그 영국 런던 도시의 이 해가 지는 풍경을 딱 보여주는데 이 가사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냐. 이 위험한 세상, 굶주림에 빠져 있는 자와 네. 환경이 파괴되고 뭐 어떤 이런 것들.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목은 제가 뒤에 알았거든요. 가사는 뒤에 알게 됐는데 그리고 그 라이브를 들었을 때 가문과 너무 다른 느낌의 가사고 이래서 이게 니체와 너무 잘 니체가 주장하는 어떤 이런 것과 너무 잘 맞겠구나. 이게 우리가 원했던 삶이냐. 이게 영혼 회귀에 맞는 삶이냐 이것이. 네. 그리고 니체가 끊임없이 가장 올바른 삶의 궁극은 자연 그 자체다라고 네. 이야기한 우리는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자연에 대한 극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예. 근데 니체의 이야기를 오늘 했으니까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우리나라 대표 만화가 윤태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추천곡 들으면서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도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